반갑습니다. OWC 코리아 한국 대표를 맡고 있는 박노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유식 해상풍력의 운송 설치에 관련된 계획 수립 시 어떤 면을 MWS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주제로 발표토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발표는 저희들 본사 쪽에 있는 전문가인 피터 크로시가 발표 예정이었는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한국어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의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ABL 그룹의 전체적인 비즈니스 라인인데요. 첫 번째는 오일앤가스 쪽이 있을 거고요. 마린타임, 그리고 오늘 발표하고 연계된 그 신재생 에너지 리뉴얼 쪽, 크게 세 개의 비즈니스 섹터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저희들 ABL 그룹의 주요 엔터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BL인데요. 기존의 아쿠아리스 브레마랑 런던 옵쇼 컨설턴트, 즉 LOC죠. 두 개 회사가 2020년 12월에 합병을 하면서 ABL이란 그룹이 탄생이 되었고요. 전체적인 모 그룹이면서 오일앤가스 섹터 쪽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OWC인데요. 옵셔 윈드 컨설턴트입니다. 2011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2014년에 아쿠아리스하고 합병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 군데 오피스가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는 2020년 7월에 부산에 사무실을 개소하게 되었고요. 2021년 4월에 서울 오피스를 또 열어서 현재 5명의 그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존의 LOC 쪽에 있던 론지투드나 이노시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쪽은 고정식이든 아니면 VC 관련된 컨셉 또는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별도 엔티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장은 저희들 전반적인 서비스 프로파일인데요. 첫 번째는 테크니컬 컨설팅,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관련된 일입니다. 테크니컬 듀 딜리전스, 그 다음에 오너스 엔지니어링, 또 여러 가지 개별적인 데스크탑 스터디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에 연관된 부분은 두 번째 항목인 로스 프리벤션인데요. 한국말로 옮기면 손실 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양 작업의 특성상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중에 큰 비즈니스 섹터가 마린 오런트 서베이어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스 매니지먼트인데요. 해상 작업의 특성상 선박이든 여러 가지 오일 앤 가스 필드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고 발생 시 저희들이 그 사고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중재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로스 매니지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리니블 관련돼서는 기존의 OWC 외에 LOC 쪽에서 있던 론지투드랑 이노시 세 개의 업체들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일을 하는 구조로 일을 진행 중입니다. 실제 한국 쪽에 베이직 엔지니어링을 세 업체 OWC, 론지투드, 그 다음에 이노시가 콜라보레이션해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저희들 ABA 그룹의 전체적인 옵쇼 윈드 익스피리언스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1개 플로팅 프로젝트, 파이럿 프로젝트 등 R&D 프로젝트를 포함했고요. 전적인 캐파시티는 11기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포함해서 전체 해상 풍력 경험은 233개 공사에 참여를 했었고요. 전체적인 그 캐파시티 로는 118기가와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장은 저희들 오피스 로케이션인데요. 전체적으로 960명의 엔지니어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39개 나라 64개 오피스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MWS에 대한 정의를 간략하게 표현한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MWS의 기본 목적은 MWS에게 의뢰된 작업과 관련된 위험이 업계에서 통용되는 관행 수준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차후 페이지에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말을 직역을 하면 MWS는 독립적이며 계약자에게 보험 초과 공제액의 혜택을 허용하기 위해 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고용이 됩니다라고 해석은 되는데요. 아마 의미가 잘 안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험사, 즉 언더라이터라고 하는데요. 언더라이터가 복수 이상의 업체들을 발주처에 추천을 하게 되고요. 발주처는 그 중에 한 업체를 마린 워런트 서베이어 업체로 선정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그 발주처뿐 아니라 그 EPC가 그 MWS 업체를 선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계약 주체가, 그러니까 계약적으로 누가 MWS를 선정하는 거와는 완전히 별개로, 즉 발주처든 EPC 업체든 아니면 보험회사든 전혀 상관없이 그 별개로 완전히 그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공사 전반의 안전한 수행을 목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그 법정 감리랑 유사한 면이 있으나 쉽게 설명드리자면 그 공사의 모든 과정에 MWS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요. 즉 그 보험이 적용되는 중요한 이벤트나 작업에 관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에도 관련된 설명이 있는데요. 간략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양공사의 특성상 실제 제작 장소와 실제 공사 현장이 상이하게 됨으로써 즉 제작장에서 제작된 구조물들을 탑재, 선적, 운송, 설치를 하는 행위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여러 위험 요소들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시는 구조물의 파손 및 인명의 손실이 따르게 되는 중대재해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이나 공사 일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런 고위험 작업들은 통상 보험을 들게 되는데요. 그 보험회사, 즉 언더라이트 측에서는 그 해당 행위의 액티비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해당 작업의 안전성을 확인 후 작업을 진행하는 업무를 마린 워런티 서베이어가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마린 워런티 서베이잉 하는 업무를 보시면 첫 번째는 당연히 그 보험회사 언더라이트를 위한 일이 있겠죠. 처음부터 언더라이트의 눈과 귀가 돼서 공사가 안전하게 수행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사고가 발생이 되면 당연히 사고에 따른 그 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보상액이 커지게 되면 보험사의 여러 가지 프로핏이라든지 그 재무 상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보험사를 대행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모든 작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사를 관리하는 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합한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 관련된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스탠다드가 없는 관계로 인터내셔널 코드라든지 스탠다드, 즉 DMV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또 일부는 그 국내 현실에 그 부합하지 않는 굉장히 높은 요구들이 많은데 또 그 경험 있는 MWS를 고용해야 되는 것들은 면이 결국은 뭐 DMV라든지 이런 인터내셔널 룰을 적용하면 세프티 측면에서 그 하이 레벨을 요구하는데 이게 결국은 다르게 말하면 그게 다 비용 문제로 비용의 증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 적절한 수준에서 그 안전도 확보하고 그 코스트도 세이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내는 역할이 또 MWS의 주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절차서에 대한 검증인데요. 그 모든 행위들은 그 행위에 적절한 그 작업 방법을 기술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작업 그 절차를 행하는 주체에서 작성된 메소드 스테이트먼트, 즉 작업 절차서를 MWS들이 검토해서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앞에 이야기한 그 코드나 스탠다드에 적합하게 그 작성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게 되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으면 그 절차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MWS의 의견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런 그 마린 오퍼레이션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 장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뭐 크레인이라든지 뭐 육상에서는 그 크롤러 크레인이든 아니면 그 오버헤드 크레인이든 이런 크레인도 필요할 거고요. 또 선적을 하기 위해서 또 그 SPMT라고 멀티 서포트 트레일러 바퀴가 여러 개 달린 트레일러로 그 움직여서 선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그 크롤라 크레인이든 그 G 크레인들을 이용을 해서 배로 선적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큰 중량 구조물의 경우는 스키딩 시스템으로 그 육상에서 배까지 또 스키딩으로 밀어서 선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장비에 대한 그 준비 상태, 그 다음에 장비의 캐파가 적절한지 등을 마린 워런티 서베이어가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뭐 선정하는 배들 되겠죠. 배 바지든 아니면 일반 배셀이든 이 배들이 그 국제 규격에 아니면 그 작업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인터내셔널 인카의 오비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규정에 맞춰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작업들이 다 끝나게 되면 실제 그 액티비티가 발생하기 전에 그 마린 워런티 서베이어들이 현장에 참관을 해서 그 말씀드린 절차서대로 작업이 작업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동원된 장비들이 상태가 어떻는지를 현장에서 그 검사를 하게 되고요. 검사가 끝나서 그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COA라고 Certification of Approval인데요. 이제 작업 착수를 승인을 하는 승인서를 발급을 하게 되고요. 실제 그 COA가 발행이 되어야지 그 해당 행위에 대한 보험이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로 말씀드리면 그 COA 없이 진행된 작업으로 발생되는 어떠한 사고도 보험에서 그 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보험으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퍼레이션은 크게 보면 선적, 운송, 뭐 설치 이 개별 항목의 여러 가지 액티비티에 대해서 다 MWS가 관여하게 되고요. 또 뭐 후의 일이긴 하지만은 뭐 최종적으로 디커미셔닝 해체 작업이라든지 제거 작업에도 MWS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플로팅 부유식 그 해상 풍력에 있어서 뭐 MWS의
역할이라든지 업무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부유식 해상 풍력의 경우는 일반 고정식과는 조금 상이하게 그 하부 구조물, 즉 플로트죠. 플로트 외에 타워라든지 브레이드라든지 WTG를 최대한 그 제작장 암벽이든 뭐 아니면 그 드라이독에서 인테그레이션 후에 인테그레이트된 전체 구조물을 그 제작장에서 사이트까지 그 터그를 이용해서 뭐 운송을 하는 스킴입니다. 뭐 해상 작업의 특성상 모든 해상 작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 해상 액티비티를 줄이는 게 전체적으로 비용이든 코스트든 스케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면이 됩니다. 그 점에서 일반 고정식하고는 별도로 그 부유식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그 구조물을 인테그레이션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WTG 인테그레이션이 중요 관심 사항이고요. 그 다음은 인테그레이션 된 전체 그 부유식 구조물 자체를 출항을 시키는 과정에서 준비 상태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 중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후갑이죠.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캐티너리 일종의 트레디셔널 캐티너리 방식의 모링 방식을 쓴다고 치면 기존의 앵카 부분은 그 사이트에 프리레이드를 시켜놓는 게 원칙입니다. 프리레이드 돼 있으면 그 전체 인테그레이션 된 부유체를 현장에 운송을 해서 그 현장에서 그 앵커 핸들링 터그 등을 이용을 해서 그 기존의 프리레이드 된 모어링 라인과 그 부유체의 그 모어링 라인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인데요. 이 작업을 그 후갑 작업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이것도 가장 중요한 그 MWS 그 관리 항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은 절차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식 풍력 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그 고정식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플랜이라든지 이런 걸 짤 때 MWS 관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미리미리 선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즉 계산상이든 아니면 메소드 절차서 메소드 스테이트먼트든 이런데 MWS 의견이 아니면 관리 포인트든 체크 포인트가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초기부터 인발브를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장에서 보셨다시피 절차에 대한 해석 결과 아니면 절차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은 인하우스에 있는 엔지니어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그거와 별도로 베셀이라든지 여러 가지 슈터빌리티 서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전문적인 마리너들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 각각의 행위, 로드아웃 아니면 설치, 운송 등 각각의 액티비티별로 전문가들이 스페셜리스트들이 동인이 돼서 각 단계별로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절차에 따라서 행위의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적절하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든 아니면 스탠다드를 적용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사이트에 실제 참석을 해서 준비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지적을 하고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선 조치하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최종적으로는 Certificate of Approval인데요. COA라고 하는데 이게
발행이 되어야지 실제 보험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별 항목으로 보면 첫 번째 suitability survey가 있는데요. 뭐 앞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린 오퍼레이션상,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선적 운송 설치상 여러 가지 장비들이 동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장비들이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 레귤레이션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통상 뭐 WTIB나 뭐 여러 가지 배들은 또 최근의 경향상 그 DP 시스템이라고요. 뭐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이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앵커링 없이 그 별도의 스러스트를 가지고 그 스테이션 키핑을 하는 배들을 DP배라고 하고요. 마린 오퍼레이션의 경우는 DP도 여러 클래스가 있는데 최소한 DP2 클래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DP1 같은 경우는 DP1이랑 DP2의 차이점은 전체적으로 펑셔널은 비슷한데 DP2 같은 경우는 컨틴전시 시스템을 다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군데 그 뭐 정션 박스든 뭐 아니면 그 컨트롤 패널이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오퍼레이션에 문제가 없도록 모든 그 백업 시스템을 갖춘 그 그레이드를 DP2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DP2 베셀이 적합한지 DP가 옆에 나와 있는 이게 DP 캐파시티 플롯인데요. 전체적인 환경 그 요건에 맞춰서 스테이션 키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별도로 어널리시스도 하고 또 시 트라이얼 테스트 또는 포지셔닝 키핑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 마린 워런티 서베이어들이 참관을 해서 그 작업 전체를 그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거 외에 일반 턱으로 그 웹토잉이라고 하죠. 턱으로 구조물을 그 토잉해서 갈 때는 그 턱의 그 브라드 풀 캐파시티라고 일정한 그 윈드 조건에서도 끌고 갈 수 있는 충분한 추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계산서,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데크 스페이스가 그 구조물을 그 충분히 야적할 수 있는지, 또 작업 공간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고 되고, 또 당연히 그 크레인이라든지 윈치 시스템이라든지 또 WTIB 같은 경우는 그 재킹 시스템에 대한 그 안전성이라든지 뭐 준비 상태도 검증을 하게 됩니다. 예, 다음 장은 도큐멘트 리뷰인데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전체 그 엔지니어링 풀 패키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건 아니고요. 프랙티컬하게 작업에 연관된 그 뭐 로드아웃 어널리시스라든지 아니면 그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토잉 어널리시스 아니면 뭐 또 인솔레이션 어널리시스 등 그 개별 그 중요한 액티비티에 관련된 그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도큐멘트를 MWS가 리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웹토잉이나 이런 경우는 그 토잉 터그의 그 추진력이라고 하죠. 볼라드풀 캐파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 구조물 자체를 안전하게 토잉해서 갈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그 추진력을 들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볼라드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보야지 플랜이라고 어느 루트로 어떻게 갈 건지, 뭐 통상적으로 그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대부분이 도메스틱 리소스에서 제공이 되다 보니까 보예지 플랜 자체가 길지가 않은데요. 다만 뭐 대만공사 같은 경우는 그 하부 구조물을 국내 제작장에서 제작을 해서 대만 현지까지 그 셀프 프로펠드 베슬 장선이라고 하죠. 장선으로 운송을 하게끔 하더라도 뭐 3, 4일에 그 기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3, 4일 동안에 충분하게 안전한 루트로 갈 건지, 그 다음에 혹시 3, 4일 동안 운행하는 중간에 여러 가지 비상 사항이죠. 갑자기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아니면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아졌을 때 어디로 피항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명확히 그 플랜이 나와야 되고요. 그 플랜에 대해서 당연히 MWS가 검토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뭐 그리고 다음에는 그 메소드 스테이트먼트, 그러니까 작업 절차서라고 해야겠죠. 뭐 작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겠다, 언제 하겠다는 그런 모든 그 절차서에 대한 당연한 검토를 마린 워런티 서베이가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뭐 국내에서는 조금 생소하긴 하는데 그뭐 하지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리스크 어세스먼트를 수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리스크 어세스먼트상 그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 요소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레코딩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MWS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도큐멘트 리뷰에 있어서 MWS에서 나오는 뭐 아웃풋 결과물은 뭐 전체 첫 번째로 보면 언제 어떻게 그 절차서대로 그 안전하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묘사가 되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그 액티비티 상의 시간 간격이 실제 현실적인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작업에는 그 이머전시 사항이 있으니까 그 이머전시 사항을 대처할 수 있는 컨틴전시 플랜이 뭔지 또 필요하면 어떤 장치를 컨틴전시로 쓰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상 작업의 특성상 어떤 날씨에서도 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배들, 그 다음에 장비들, 뭐 여러 가지 모션이라든지 안전성, 스테빌리티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그 어베러블한 그 웨더 리미트를 항상 리미테이션을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작업이 가능한 웨더 리미테이션이 현실적인지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MWS의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은 실제 뭐 운송 세일 어웨이하고 트랜시트인데요. 뭐 운송 관련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발라스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빈 배 위에 구조물이 얹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배의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그 발라스팅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뭐 특별한 탱커에 물을 빼고 넣는 작업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의 그 스테빌리티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런 그 발라스팅 오퍼레이션이 그 실제 로드아웃이 하버에서 로드아웃이 아니면 뭐 또 적절한 그 제작장의 키 쪽의 그 워터 뎁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토잉턱으로 그 구조물을 운송 시에 그 뭐 적절하게 토잉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각각의 장비들이 그 적절한 캐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보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해상 작업상 항상 최소한 한 대나 두 대 정도의 그 어시스턴트 터그들이 동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터그들이 적절한 캐파로 적절히 그 동원이 된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하버 오소리티라든지, 그다음에 또 실제 그 해상 작업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 그 퍼스널 트랜스퍼라고 뭐 사람들이 바지 투 바지, 뭐 보트 투 바지, 또 바지 투 그 뭐 저 구조물로 그 이동을 할 때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그 안전 장치가 되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이번 장은 그 실제 현장에 설치해서 뭐 그 후갑 설치 관련된 일들인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배설에 관련된 요구 사항들, 그다음 볼라드 폴 캐파시티라든지, 그다음에 어, 얼마나 많은 그 선단을 동원할 건지, 또 어떻게 그 협업을 할 건지가 중요 그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앞에 로드아웃이든 운송도 마찬가지인데요. 결국은 그 웨더 리미테이션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면 그 작업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웨더 크라이테리아가 얼마인지를 설정을 하고 그 작업 내에서 작업이 진행되도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런오프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또 실제 현장에 있다고 보면 여러 선단들이 그 현장에 스탠바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굉장히 뭐 태풍이 올라온다든지 하면 현장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전체 선단이 떻게 피항을 할 건지, 또 어느 정도 웨더 크라이테리아에서 그 피항을 할 건지에 대한 뭐 기준 같은 것도 나와 있어야 되는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저 V식 해상 구조물의 특성은 프리레이드된 그 앵커 외에 모어링 라인이랑 보이체의 모어링 라인을 현장에서 그 앵커 핸들링 터그 등을 이용해서 체결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작업 시에 그 모어링 라인에 그 별도로 그 디자인을 초과하는 그 로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앵카 부분이 드래깅 끌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을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뭐 바다 날씨라는 게 금방금방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뭐 웨더 포캐스팅에 준해서 작업은 시작하지만은 계속 작업 중에 그뭐 웨더 조건이 바뀌는 거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 작업의 연속성상 그 웨더가 조금 크라이테리아를 넘더라도 작업을 계속 마무리하는 게 뭐 안전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항들은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현장 조건, 웨더 컨디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즉 고할 건지 노고할 건지 고노고 디시전을 그 선단 그 슈퍼 인텐던트라고 선단 전체 작업 관리자랑 협의하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실제 이 작업 시간이 웨더 포캐스팅상 나와 있는 그 좋은 날씨의 윈도우랑 윈도우 내에서 충분히 작업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고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그 웨더 포캐스팅 상의 날씨가 실제 작업 시간의 2배 이상은 확보를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그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만 잡아놨기 때문에요. 실제 작업에서는 그거 이상의 시간이 항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소한 실제 작업, 즉, 뭐, 이 작업이 5시간 정도의 작업이라고 하면 최소한 2배, 그러니까 10시간 동안의 기간은 그 작업이 가능한 그 웨더 크라이테리아가 나오는 조건 내에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모든 그 개별 그 액티비티는 안전하고 안전하게 진행을 하게끔 현장에서 관리하는 거로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시간 들어줘서 감사드리며 추후에 미진한 점이든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메일로 질의를 하시면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